때는 1991년 11월 8일 저녁, 명지동의 한 가정집이야. 여보, 내 왔다. 야, 이 무슨 냄새고? 퇴근을 했는데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해. 왔나? 찌개 다 됐다. 와라. 응. 어유, 우리 딸 오늘 잘 놀았나?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어. 바로 이분이야. 33 장동익 씨. 그때였어. 깜짝이야. 누가 문을 콱콱콱콱 두드려? 계십니까? 장동익 씨. 이 시간에 누구? 뭐 올 사람이 없는데. 여보, 네 잠깐만 나갔다 올게. 동희 씨가 밖으로 나. 그런데 금방 올 것 같던 남편이 안 와. 희한하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찾아온 거잖아. 응. 말도 없이 사라져? 그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남편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동익 씨의 아내는 새근새근 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발만 동동 굴렀어. 다음 날 새벽, 근처에 사는 남편 친구 집을 찾아갔어. 혹시 남편의 행방을 알까? 그래, 거기라도 갔을까 싶어서. 응. 그런데 동익 씨 뒤에. 우리 남편도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젯밤 늦게 수상한 남자들이 찾아왔는데 수갑을 보여주더니 남편을 데려갔다는 거야. 수갑? 수갑을 보여줬다는 거는 뭐 경찰이겠죠? 그렇지. 둘 다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어머. 그런데 TV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와. 다음 뉴스입니다. 낙동 강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2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대. 뭐지? 하고 TV를 보다가 동익 씨 어머니가 까무러치게 놀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왜? TV에 아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야. 수갑을 차렸어. 진실을 알려면 사건이 발생했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때는 1990년 1월 4일. 이른 아침이야. 형사들이 차를 타고 낙동강 주변을 살피며 뭔가를 찾고 있어. 멈춰봐. 저기다. 저기. 시체?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어. 이름은 박현주. 나이는 31살.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무언가의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어. 차 안에 동승자가 있었던 거야. 바로 현주 씨와 회사 동료인 김영준 씨야. 그런데 김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 얼굴과 온몸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어. 사단을 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경찰이 물었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도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현주 씨와 데이트 중이었대. 차를 세워두고 함께 노래를 듣고 있었대. 그때였어. 경찰입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경찰이라니까 뭐 김 씨는 의심 없이 창문을 내렸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권총으로 위협을 하더니 벌컥 차 문을 열고 들어왔어.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더래. 괴한들은 두 사람을 위협해서 낙동강 쪽으로 차를 몰고 있어. 그리고 강변에 도착하자
김 씨의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을 하고 강 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야. 그 순간 손을 결박한 테이프가 풀렸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 후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범인들은 이미 현주 씨를 살해하고 도망간 뒤였다는 거야. 자, 형사가 다시 물었어. 그러면 그 범인 얼굴을 봤습니까? 한 명은 키가 저보다 좀 큽니다. 체격도 좋고요. 다른 한 명은 키가 좀 작았어요. 이거는 못 찾죠? 그렇지. 지문 같은 건 나오지 않았나? 있었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여자 손수건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남성의 체액과 혈흔이 묻어 있었어. 아, 오, 결정적이네. 그치. 근데 아쉽게도 이때는 DNA 감식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야. 아, 혈액형만 확인이 가능해. 검출된 혈액형은 AB형. 일단 형사들은 인근 불량배나 전과자들 대상으로 탐문에 나섰어. 그런데 용의자 특정이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던 어느 날 부산 사경찰서에 신고가 하나 들어와. 낙동강변 인근에서 경찰 행세를 하는 사기꾼 2명이 있다. 경찰 사칭이라 가만히 있어 보자. 형사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있어. 낙동강 2년 전에 있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그렇게 체포된 사람이 누구다? 아까 동익 씨. 동익 씨와 동익 씨의 친구야.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동익 씨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 최인철 씨야. 자, 그리고 기억나?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잖아. 네. 손수건. AB형? 그렇지. 손수건에서 나온 AB형 혈액형. 인철 씨 혈액형이 AB형이었어. 동식 친구. 가족들은 불이 나게 구치소로 달려갔지. 문이 열리고 동익 씨가 들어왔어. 그런데 동익 씨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해. 아닙니다. 여자를 죽인 적도, 강간한 적도, 강도를 저지른 적도 없어. 예. 본인이 자백도 하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으면서 가족 앞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래. 고문. 동익 씨는 이 끔찍한 고문을 이틀 동안이나 참았어. 이 새끼 이게 안 되겠네. 야, 올라온나? 잠시 후 누가 끌려왔어. 같이 따라온 친구 아니에요? 인철 씨. 그래. 바로 같이 체포된 인철 씨였어. 네 그 낙동강변에서 얘 장동익이랑 여자 때려 죽였지? 예. 동익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 사실이 아니잖아. 인철 씨는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 고문에 못 이겨서? 그도 고문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거짓 자백을 한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됐어. 자, 검찰은 경찰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야. 네. 고문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 억울하다. 두 사람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어. 그래. 그래도 검찰은 경찰이랑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야? 혐의 그대로
재판에 넘겼어.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야.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피고 최인철, 장동익 두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냥 범인 정해놓고 그냥 껴 맞추기식 아니야? 동익 씨와 인철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 무기징역. 아, 뭐 어떻게 그 무기징역 살아야 돼? 아, 세상이 무너지는. 그치. 그리고 어느덧 감옥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렀어. 2003년 8월이야. 교도관이 동익 씨를 갑자기 불러내. 1282번 장동익 축하한다. 석방? 감형을 받은 거야. 모범수였거든. 이제 무기징역이 아니야. 징역 20년. 이 소식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을까? 가족들한테. 그리고 특히 어머니. 어머니한테. 그런데 바로 알리지 않았어. 왜? 곧 있으면 합동 접견이 있을 거거든. 그게 뭐야? 그 유리로 막혀있는 접견실이 아닌 야외에서 가족들하고 얼굴 맞대고 밥도 먹을 수가 있어. 감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동익 씨는 그날만을 설레하면서 기다렸어. 그런데 1282번 장동익. 어머니가 못 오신다는 연락이다. 왜? 합동 접견에 어머니가 못 오신다고? 어머니도 그날을 엄청 기다리셨는데. 많이 편찮으신가? 암 투병 중이셨어. 사실 그동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디고 또 견디셨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돌아가시는데 눈 하나 깜도 못하고 그대로 파삭 뜨고요. 이래 힘먹은 눈을 파삭 뜨고 이래 돌아가시더라. 돌아가신 거야? 동익 씨 감형 소식을 못 들으신 거야. 마음이 아프지. 그리고 동익 씨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됐어.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흘렀어. 2013년 4월 26일 밤 진주 교도소 앞이야. 교도소 밖으로 누군가 나와. 동익 씨? 동익 씨? 장동익 씨. 21년여 만에 출소하는 날이었거든. 33세 들어간 청년이 55, 중년이 돼서야 밖으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사진. 인철 씨? 인철 씨야. 인철 씨도 지금 감형을 받고 출소를 한 상태였거든. 네. 동익이가 저를 찾으려고 집안 매제가는 그 가게에 왔더라고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일을 하자. 누명은 벗어야 될 거 아니냐. 본격적으로 이제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의기투합했어. 이 분홍 보따리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인권위원회 여기저기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그렇게 또 3년이 흘러. 자, 저는 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이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절차 실체에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절차에서는 고문이 있었고, 고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류 조작을 했고, 또 서류를 은폐했고. 사건 기록을 왜 은폐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네. 그렇지. 박준영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합니다. 최인철 씨를 범인이라고 지목한 결정적 증거. 아,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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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검출된 그 혈액형은 인철 씨와 같은 AB형이었어. 자, 근데 이 기록을 합니다. 증거물 10번. 손수건. 손수건이란 뜻이야. 혈액형을 판정한 것이므로 A형과 B형, A형과 AB형, B형과 AB형이 혼합된 경우에도 AB형으로 반응할 수 있음. 이게 그 혈액이 이게 다른 피와 섞였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확해. 그런데 경찰들은 이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고 자신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인철 AB형이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더 황당한 건 처음에 두 사람이 이 피해자를 어떤 도구로 해쳤다고. 뭐 강목하고 돌 뭐. 근데 애초에 범행 도구가 될 수 없어. 왜? 두 군데 두 2회 때렸다는데 강목으로 맞으면 두피와 그 흉기 사이에서 두피가 찢어져 쉽게 찢어지는 부위예요. 근데 이 오른쪽 이마 이쪽에는 개방성 손상 외에는 다른 곳에 찢어진 형체가 없다. 이상했어.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어쨌든 이제 누명을 벗어야지. 박 변호사는 2017년 5월 재심 신청을 했어. 자, 그렇다면 재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 무죄. 기나긴 세월을 참고 올 때면은 오늘 같은 날을 학술고자 하며 기다렸었고 지금 가슴이 벅차고 좀 울컥거리고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30년 만인 2021년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았어. 근데 이렇게 그냥 무죄하고 끝이야. 그때 30년 전에 고문했던 경찰관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 묻나? 아, 중요하지. 씨한테도 고문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진짜 엄궁동 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아요? 와, 상태 많이 안 좋네. 어? 아, 고맙습니다. 최인철입니다. 옛날에 엄궁동 사건. 당신들하고 한 얘기 없어. 나가. 장난하지. 나가. 나가. 어쨌든 경찰이고 검찰이고 전부 모두 다 부인.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대. 화를 냈으면 냈지. 가족들한테 안 창피할까? 그러니까 누명을 벗은 두 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신청했어.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 대목은 조금 시원해. 네, 받아야죠. 보상금 전부 받았어. 그래, 이건 뭐. 근데 이분들이 참 대단하신 게 이 보상금으로 또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대. 이런 사람들 고문해가지고 진짜. 재단 사업에는 박준영 변호사도 함께 하고 계셔. 야, 이건 너무 멋지지 않아? 동익 씨와 인철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 그런 건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맑은 것만 생각하자. 앞으로 잘 살자. 그래. 굳은 일은 잊어버리고. 아파서 미워서 그리워서 그 언젠가 꿈속에 그대. 때는
2019년 5월 경기 남부 경찰청이야. 오늘도 사무실엔 이런 전화가 걸려와. 예, 경기 남부청입니다. 그때 그 사건 용의자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 그 몽타주 속 범인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무슨 팀인지 짐작이 가나? 강력팀? 아닌가요? 강력반인가요? 자, 힌트를 주자면 좀 오래된 사건을 수사하는? 미제 사건. 미제 사건? 그렇지! 바로 미제 사건 수사팀. 19년 차 이성준 형사가 이제 막 출근했어. 어이, 이 반장, 그 제보 하나 들어왔어? 아, 제보요? 뭔데요? 범인이 자기 동네 사는 것 같대. 이 형사는 일단 그 사건의 기록부터 찾아봤어. 철컥. 낡은 캐비닛을 열고 어딨더라? 1995년. 94년? 93년 쭉 가다가 찾았다. 1990년. 와우. 90년. 서류 더미 속에서 사건 파일을 찾았어. 자, 그러면 19년에서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90년 11월, 아주 스산한 가을날이야. 가뜩이나 외진 동네인데 해까지 져서 컴컴해. 근데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왔다 갔다 해. 밤에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응, 맞아. 랜턴. 누군가를 찾고 있거든. 수색 중. 바로 13살 고은이야. 다음날 날이 밝고 고은이 삼촌은 마을 바깥쪽 야산을 뒤지기 시작해. 바로 그때 숲풀 사이로 뭔가 시커먼 게 보여. 설마. 고은이가 입고 있던 교복 자켓이야. 응? 떨리는 손으로 그 교복을 들쳤는데 고은아! 아이고. 누군가 13살 고은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거야.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야. 고은이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 목이 졸려 사망했어. 게다가 범인은 칼로 가슴 부위를 난도질 해놨어.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에 나섰어. 범인 바로 잡혔을까? 미제 사건이니까. 안 잡혔어. 그렇게 고은이 사건은 30년 가까이 미제 수사팀 캐비넷 속에 묻혀 있었던 거야. 다시 2019년 이 형사는 증거품을 찾아오라고 했어. 저희가 2016년부터 미제 사건 수사를 하면서 현장 유류물들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다 재감정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감정이 안 됐던 게 다시 재감정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이야.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품. 자, 이런 말 있잖아.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와.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 전 사건의 증거품이잖아. DNA가 남아있더라도 너무 소량이라 식별이 어려워. 하지만 이 DNA를 증폭시키면 확인이 가능해.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2주야. 2주 후 결과가 나왔을까? 나와야 되는데.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응. 나왔어. 나왔어? 오. 한 남자의 DNA가 검출된 거야. 검출됐어. 자, 그거 알지? 사람마다 DNA 모양이 다 다른 다르지. 그럼 이게 누구의 DNA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몰라. 왜냐? 거. 사람 지문도 딱 봐서는 누구 건지 모르잖아. 대조를 해봐야지. 그렇죠. 그렇지. DNA 데이터베이스의 대조 작업.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구속되거나 수감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하거든. 그게 DNA 데이터베이스에 다 보관이 돼 있어. 강필원 과장은 절차대로 DNA 대조를 의뢰하고 퇴근했어.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또 동료 직원 헬레벽도 이렇게 달려오게 된 거죠. 일치건이 나왔다고. 일치하는 DNA가 있었던 거야. 그것도 현재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자,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졌어. 아마 우리 치타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직접 보여줄게.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고은이는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9번째 희생자였어.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당한 후에 살해된 사건이야. 그나마 이 8차 사건은 범인이 검거되면서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났어. 그렇게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던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이 3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야. 자, 그러면 이 DNA 지문이 일치하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름은 이춘재.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야. 증거품에서 이춘재 DNA가 나오긴 했어. 근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모든 사건에서 다 나온 건 아니야. 이때까지 고은이 사건인 9차, 그리고 5차, 7차, 세 사건의 증거물에서만 DNA가 검출됐어. 나머지는 아직 증거가 없는 상태야. 이 사건들의 범인이 전부 이춘재라는 걸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백. 본인의 자백. 그것도 범행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자백. 그럼 반대로 이춘재의 입장은 어떨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에 모두 만료됐어. 자, 그럼 이춘재 입장에선 이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죠. 전혀 없어. 그리고 자백할 이유도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런데 이춘재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 혹시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승진도 하고 좀 그럽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줄까요?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종이하고 펜을 주세요. 종이하고 펜을 건네자 뭔가를 적었어. 바로 이거야. 이거야. 자, 그게 실제 이춘재가 쓴 글씨야. 살인 12 더하기 2. 알려진 화성사건 10건에 2건이 더. 결혼하면서 이사간 청주에서 또 2건. 거기다 처제 살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살인만 총 15건이란 얘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강간, 그리고 미수. 각각 19, 15. 그래. 무려 49건에 대한 폭탄 자백을 한 거야. 이미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건들을.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강간사건까지 사건 건수, 그리고 자기가 범했던 지역, 이런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왔었고요. 이춘재는 이때를 기점으로 진술을 막 쏟아내. 그 후로도 접견만 50번을 넘게 이어갔어. 그 사이에 3차, 4차 사건 증거품에서도 이춘재 DNA가 검출됐어.
나왔구나. 나머지는 증거품이 없거나 DNA가 안 나왔지만 이 형사한테는 뭐가 있다? 자백. 자백. 그래, 이춘재의 진술. 수사팀은 모든 건에 대해서 자백을 받는데 성공했어. 아, 다행이다. 심지어 범인만 알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진술까지 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어. 도대체 이춘재는 왜 자백했을까? 전 정말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일단 제가 볼 때 이춘재는 자신이 이 범죄 화성살인 사건의 범인이야라는 것을 밝혀진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는 자신만의 어떤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충격을 주고 놀라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기대치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이면 내가 자백을 하는 것이 너희들을 훨씬 더 충격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봐봐. 아까 쓴 12+2. 이 화성 사건 10건에 추가로 총 4건의 살인을 더했다고 자백했어. 그런데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8차. 설마 저 8차 모방범죄? 8차 사건은 모방범죄라서 범인이 잡혔다고 했잖아. 그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총 9건이어야 되지. 그치? 그치, 하나를 빼면. 그렇네. 근데 이춘재는 몇 표나? 8차 사건도 제가 저지른 겁니다. 자기가 8차 사건의 진범이라는 거야. 8차 사건은 1988년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어. 지금 해가 중천인데 딸 선옥이가 안 일어나. 선호가! 학교 가야지, 일어나! 엄마가 불러도 이불을 덮은 채 꿈쩍도 안 해. 아, 애가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이불을 걷는 순간 엄마가 까무라쳤어. 자는 줄 알았던 딸이 죽어 있었던 거야.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성폭행 당한 뒤 옷이 다시 입혀져 있어. 당시의 선옥이는 불과 13살이었어. 아우. 당시 사건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어. 그랬겠죠. 그런데 10달이 지난 어느 날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경찰국은 오늘 8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온 윤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인이 잡혔대. 범인은 22살 윤성여 씨야. 동네 농기구 수리공이야. 경찰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성여 씨를 급습해서 끌고 갔어. 임마, 네가 죽였지? 그 증거까지 다 나왔어. 증거가 있대. 바로 채모였어. 채모. 피해자 집에서 범인의 걸로 추정되는 채모가 발견된 거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에는 중금속 성분이 많았어. 그래서 경찰은 누굴 찾았냐? 직업상 중금속을 많이 다루는 용접공, 기계수리공, 공장 노동자들의 채모를 죄다 뽑아다가 분석을 했어. 근데 사건 현장의 채모와 윤성여 씨 채모 감정 결과가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액형이 B형? 이놈 같은데? 감정 결과가 그 당시에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B형인 자를 갖다가 대략 한 8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마침 윤성여 씨가 딱 B형이었던 거야. 자, 근데 그거 알아? 이춘재는 O형이야. 죄 없는 성여 씨가 한순간에 범인으로 몰린 거야. 그리고 얼마 후 살인, 강간치사,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된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석열 씨가 잡혔을 즈음 9살 현정이가 하굣길에 사라졌어. 9살. 근데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어. 왜냐?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못 찾았어. 근데 산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숲으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이춘재가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한 거야. 경찰은 대대적인 시신 수색에 나섰어. 근데 뼈 조각 하나 안 나와. 거짓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인가? 놀라지 마.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 현정이가 실종되고 몇 달 후 경찰은 산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현정이의 가방과 부패된 양손 뼈. 근데 경찰은 어디에도 안 알렸어. 에? 심지어 가족한테도 안 알렸어. 뭐지? 왜 그랬지? 이때가 윤석열 씨를 검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잖아. 경찰들도 모처럼 기세등등하고 특히 저 윤석열 씨를 잡은 경찰들은 특진까지 했었어 당시에. 이 상황에서 또 사건이 벌어진다? 경찰들이? 욕먹겠지. 또 이슈가 되니까. 결국 현정이 살인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은폐됐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네. 사건을 덮기 위한 뭐 사건. 자, 그럼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씨.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 자, 윤석열 씨는 무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 20년이요? 20년. 22이었던 성여 씨는 2009년 42살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했어. 애써 과거는 잊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대.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터진 거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나왔다. 성여 씨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 아유, 잘하셨다.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미 내려진 판결 뒤집는 거 쉬울까? 어렵지. 30년 전에 자백도 했고 또 증거도 있잖아. 이때 성여 씨한테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있어. 그 꼬꼬무의 단골이 박준영 변호사야. 그분이요. 바로 그분. 이 박준영 변호사가 봤을 때 이 재심의 이유는 충분했어.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서류 외 허위 작성 이런 수사기관의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진범 이춘재의 등장과 이춘재의 구체적인 자백, 이제 실체와 절차상의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여 씨가 잡혀간 결정적 증거 기억나? 그거 채모. 채모를 분석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서. 그 감정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밝혀냈어. 진짜. 당시 용의자를 특정할 근거로는 부족한 방식인데다가 그 수치도 조작됐던 거야. 그나마도 그게 조작이 되었던 거예요? 조작이 됐었어. 2020년 12월 17일 마침내 김상현군이 피고인 단치가 됐어요.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박수 한번 치시죠. 자, 그럼 이춘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총 14건의 살인, 9건의 강간 혐의가 인정됐어.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어. 애초에 죄를 물을 수는 없던 사건이었던 거지.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서 1년 동안 수사가 이어졌던 거야. 33년 만에 화성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명칭은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쵸, 그래야죠. 그간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억울함도 밝혀졌어. 그 수가 무려 20명이 넘어요. 늦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금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야. 제대로 된 보상이랄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맞아.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수사팀의 정말 끈질긴 노력. 과학 수사의 힘.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절실한 마음이 한데 모여서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간을 어떻게 먹을까? 이래가고 딱 꼴깍. 죄명이 뭐예요? 난 살인, 강간치사. 살인, 강간, 납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고? 조폭이잖아. 처음부터 팬티 다 내리려 딱 하도록 일렬로 딱 세워놓고. 순 양아치야. 그럼 거기서 서진 룸사롱 파대 양은이파가 붙는 거예요? 대충 형은 태천이 형이요? 어때? 체육대 할 때마다 대표로 달리기를 나가. 잘 뛰어. 절도니까. 전자발찌가 이피도 알다시피 이 좋은 게 아니잖아. 저기 원래 전자발찌 무당이 들어왔어요? 그 신도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많이 들어오더라고. 국회의원, 검찰 직원. 국세청 계장인데 마취과 의사였었는데 못 나온다고 봐야지. 이춘재 누가 꺼내주겠어? 이춘재 씨가 알다시피 우리 갔는데 기억이 안 보여. 그때 몇 살이에요? 22살. 22살 때. 땡땡이라 그래. 인생 종쳤다고 땡땡땡 치다고.